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당은 대북 송금 사건 뒤집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작 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13개 혐의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경우 현재 반년 넘게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변호사님, 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공이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빌공짜 빈수산지 이런 비아냥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힘 있는 유권무죄,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죄가 없고 또 무권 유죄,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죄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13가지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한 2, 3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처음에 예측하고 들어갔는데 한 1m 높이의 집에 있는 금고 이런 부분도 없어졌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은 증거인멸 내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로 전혀 나가지도 않고 특히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5시간 지나서 나 허리가 아프다. 집에 가겠다 했을 때 그냥 가고 5시간 조사했던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는 여당 원내대표였던 분에 대한 조사가 결국 예봉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법조계 비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이 이제 김병기 의원의 수사가 지연되는 거 유권 무죄 아니냐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이 수사가 실제로 지연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일각에서는 너무 수사가 늑장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김병기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13가지 정도가 됩니다.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수사를 하고 관련된 부분들의 증거를 모으는 데는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본다면 지금 경찰이 어쨌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의혹이 나온 게 지난해 9월 정도였거든요. 거의 반년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이 좀 늦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아직 못 냈다라고 하더라도 중간 수사 결과 정도라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경찰이 김병기 의원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13개의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핵심되는 혐의를 먼저 조사를 하고 네. 그 내용이 신병을 처리해야 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케이스가 있고 여죄에 대해서는 구속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의 패턴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13개 중에 지금 몇 가지 조사했다는 사실 자체도 핵심적인 그러니까 공천 뇌물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다른 방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조사를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경찰 내에서는 볼멘소리, 한마디로 본인들이 딱 잡아떼고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수사를 하는데 속도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뇌물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수사도 쉬운 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죽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능력 있는 수사, 결국 검찰로부터 수사를 독립했던 수사를 제대로 할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에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또 신속한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여권 인사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와 비교된다는 시각도 있던데요. 장 변호사님, 이 진행 속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뭐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개별 사건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뭐 네. 행위 태양이라든지 뭐 범죄 혐의 내용 자체는 좀 다른 부분이나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단순 비교 자체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그 의혹의 골자가 비슷하다면 수사의 속도나 어떤 기소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미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비해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돈다발이 찍힌 사진이라든지 관련자들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뒷받침되었다라는 반론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경찰로서는 지금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도 만약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뭐 물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도 또 국민들이 보실 수 있는 어떤 좀 의혹이 풀릴 만한 그런 결론들을 내려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수사기관이 여당과 야당 특정 인사에 따라서 수사 강도를 달리한다는 주장. 이 현 상황만 놓고 보면 보여지는 건 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말씀해 주셨긴 했는데 만약에 경찰이 이런 어떤 의혹, 이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해서 현금 2천만 원과 또 불가리 등 고가 시계를 주니까 이런 거 받아도 됩니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한 결국 그와 같은 현장에서 직접 듣거나 말하지 않았으면은 알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은 이것을 딱 잡아떼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와 같은 받았다는 시계를 전재수 의원의 지인이 수리를 맡겼다는 이런 정도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어떤 그 법적 절차, 특히 그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이 유권 무죄, 여당 무죄, 야당 무죄, 유죄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영화 데드풀 등 600여 편을 번역한 번역가 황석희 씨가 성범죄 전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 강연에 출연했던 황 씨 발언 듣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주로 번역하고 있고 요즘에는 뮤지컬 연극도 번역하고 있고 최근에는 책도 쓰고 있는 무려 20년 차 번역합니다. 아내와 살짝 냉전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아내랑 냉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상대한테 가장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려면 그만큼의 품이 들고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밖에 나가서 백날 떠들면 뭐예요. 다정해야 합니다. 이 황 씨가 과거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말씀은 다정한데 행동은 좀 거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2005년경에 그 춘천에서 이 저녁에 걷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서 추행을 했고 옆에 있던 여동생이 이를 말리는데 말리는 사람한테 대해서도 폭행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30분 뒤인 저녁 7시쯤에 결국 택시를 기다리는 다른 여성의 또을 덮쳐가지고 또 얼굴을 붙잡고 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1, 2차 그 범행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추행 치상 2주의 어떤 그 상해가 입었기 때문에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서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고 네. 그리고 지난 그 2014년 또 본인이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육생을 수강생을 상대로 해서 또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첫 번째 죄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 성추행 내지 강제추행이었지만 이번 그 2014년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술에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거불능인 상태를 이용을 해서 준유사 강간을 범했다라는 혐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범한 걸 넘어서 또 그와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좀 약간 놀라운 것은 2014년 정도라고 하면은 형이 굉장히 성폭행과 관련된 형이 상당히 높아진 때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서 구속을 면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려진 내용으로만 보면 죄질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이 세 번째 성범죄로 두 번째 재판을 받은 거에서는 이제 구속을 면했고요. 그리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구속이 면제된 거. 이거는 형량이 어땠다고 보십니까? 아마 뭐 그 당시의 재판 기록을 봐야 좀 더 확실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양형 사유 중에서는요, 뭐 동종의 전과,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그런 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리한 양형 조건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유리한 양형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반성을 한다든지, 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든지, 또는 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리한 또 양형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판단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반 대중이 봤을 때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른바 초월 번역으로 인기를 얻었던 황 씨는 그동안 각종 예능에도 출연하며 애처가이자 딸바보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성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과거 황 씨가 SNS에 올렸던 글들도 재조명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번역가뿐만 아니고 인플루언서로서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결혼과 부부 생활을 상당히 희화하는 글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들도 상당히 올렸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결혼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무덤이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유부남들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인을 비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그 글을 올렸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여성들에 대한 존중 이런 글들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소셜 미디어에 한국 남자라면 여성 혐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런 트위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도 올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와 같은 그 여성 혐오 관련되는 글 자체가 여혐 존재를 한국 사회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여성과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적 발언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물론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요. 이 성범죄 전과 의혹이 제기되니까 황 씨가 모든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포함될 경우 등에 대해서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명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네. 이 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일단 뭐 SNS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은 해당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와 검토하고 있다라는 취지이고 특히나 이제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 같은 경우에는 또 정정이나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뭐 최초 보도한 매체를 뭐 포함해서 관련된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로 잡아보겠다라는 의지는 읽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황 씨가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 사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처벌을 받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또는 본인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대응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씨는 최근 아동 그림책을 번역한 사실을 알리며 딸을 둔 아빠의 고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재 상영 중인 영화, 특히 외화에서 이분이 번역을 굉장히 좀 사람들이 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길 수 있게 잘 번역을 해주는 걸로 유명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외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이제 상영한 외화에도 참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작품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밑에 자막이라든가 한글로 더빙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해외 빅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100만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 다가오는 7월 이런 여름을 겨냥해서 나오는 스파이더맨 그 시리즈에도 지금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소속사 내지는 이제 그 수입 방송하는 그 회사로서는 이런 부분이 그 문제가 커질까 상당히 염려하는 것 같은데 작품은 작품이고 또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은 비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 또 관람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